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통일운동과 북한 선교를 강의하는 이동춘 교수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하게 됐다고 기뻐했는데, 아이고, 그만 이태원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군요. 당일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께서는 국가와 시민 그리고 가족의 안녕을 생각해서 자진해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큰 어려움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북한에 대한 종합적 이해입니다.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그 속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를 중심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북한은 어느 나라인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를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 속을 들여다보고 나면 북한은 어느 나라인가라고 하는 판단이 우리 안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주제에 맞춰서 오늘 수업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북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같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언어를 공유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살아왔던 같은 민족입니다. 이 사실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해방과 동시에 분단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몇 년 뒤에 전쟁을 치르면서 남한과 북한은 다른 정치적 실체로서 체제 경쟁과 대립 속의 이질성과 적대감을 키워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모색했지요. 매우 모순적인 측면들이죠. 그렇죠? 이질성과 적대감을 키우면서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모색했다고 하는 측면 말입니다. 이런 상황은 민족 분단이 야기한 모순입니다. 민족적 시각에서는 동포이면서 안보적 시각에서는 경계의 대상이기도 한 남북한의 상호 존재와 인식에 따른 민족 분단이 야기한 모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민족적 시각에서는 동포입니다. 그런데 안보적 시각에서는 경계의 대상입니다. 경계라고 하는 순화된 표현을 썼지만 적으로 때로는 격하게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포이면서 적, 원수이면서 가족, 민족. 그러니까는 민족 분단이 야기한 모순이죠. 특히 분단이 장기화될수록 그러니까 분단 75년입니다. 한국전쟁은 70년입니다. 올해가. 이렇게 분단이 장기화될수록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보다 다른 정치 체제로서의 이질성이 심화가 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북한을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국가의 국민으로 느끼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 이게는 시간만큼 어떤 이질감, 그리고 적대감 이런 것이 강해지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죠.
남북한은 이런 가운데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고 있는 분단의 탈피와 통일을 민족의 주요한 과제로 삼고 화해협력과 신뢰 구축을 위한 일련의 노력을 지속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분단 이후 75년 동안 남북한은 대립 속에서도 동포에 기초한 통일을 민족사적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같은 민족이기에 이 민족의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민족사적 과제가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남북한은 경쟁과 적대 관계를 지속해 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공존 공용의 협력을 모색해 왔습니다. 북한은 민족의 관점에서 공존 공용을 위한 협력의 파트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분단이 해소되지 않은 남북관계 상황이기에 안보의 관점에서는 평화체제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대라는 인식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사실 이 현실은 슬픈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객관적 현실에 맞게 남북관계를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만약 북한을 안보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북 간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보적 측면의 북한 실체를 무시해도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무시해도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듯한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의 한 측면만 강조함으로써 갈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분단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현실에서 북한의 이중적인 성격에 대해 균형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종합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균형적인 인식이 우리에겐 너무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단 현실에서 우리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립에서 협력과 평화 공존의 관계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탈분단과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죠. 그러니까 적대와 대립의 관계로 발전시키려고 하지 말고 협력과 평화 공존의 관계로 발전시키려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 통일의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탈분단과 평화의 관점에서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북한을 왜곡되게 이해하거나 편집해서 이해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입맛에 자신의 구미에 맞게 이해를 한다고 하는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편집적인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 북한을 재단해서 이해를 하는 것은 어떤 입장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이해, 특별히 탈분단과 평화의 관점에서 북한을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입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립에서 협력과 평화 공존의 관계로 발전시켜 탈분단과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과 탈분단과 평화의 관점에서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이 필수적인 태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북한을 공존 공영의 상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한반도가 분단 상황에서 모순적인 북한의 실체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할 공존 공영의 상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한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균형적인 이해와 이를 넘어 공존 공영의 상대로서 북한에 대한 인식은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남과 북은 통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상대입니다. 폭력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통일 문제는 평화적이고 협력적이고 대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인데 그 파트너가 남과 북 상호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상호 간 대결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자꾸 대결하려고 하고 자꾸 갈등하려고 하는 건 어떤 이유로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대결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통일은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평화롭게 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둘째, 유의해야 될 것은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편집해서 이해하는 것은 주관적인 겁니다. 물론 이해와 판단이라는 것이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북한의 구체적인 실상에 근거하여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보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북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북한의 실상에는요, 북한 당국이 지향하는 공식 세계의 북한과 실제 북한 주민이 직면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이 있습니다. 북한 당국에서 말하는 것과 북한 주민들이 처해 있는 현실, 이것이 우리가 잘 정리하고 잘 들여다봐야 할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북한 체제의 선전 도구로서 기능하는 북한의 신문이나 방송 등 공식 매체가 보도하는 북한은 실제 북한의 현실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남한에서도 예전에 불미스럽게도, 아니 불미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속상하게도 이런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 체제의 선전도구로서 기능하는 북한의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공식 매체가 보도하는 북한은 실제 북한의 현실과 같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공식 매체에서 보여주는 북한의 모습 이외에 북한 주민의 실제 생활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공식 매체가 무조건 의심할 만한 것이고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셋째는 북한 체제를 보편적 가치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편적 가치 기준이다. 그러니까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가치,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 바로 그 보편적 가치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북한 체제의 특성 혹은 북한에서 일어나는 재반 현상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타난 현상에 머물지 않고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 북한 체제의 근본적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는 현상과 원인, 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도록 그 원인이 무엇인가, 예.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잘 상관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보편적 가치 기준인 자유라든가 평화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복지라든가 하는 보편적 가치 기준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보편적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것. 네. 그러나 보편적 가치 기준이 상황적인 것을 전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 특별한, 특수한, 상황적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에게 존재하고 각 공동체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보편적 가치 기준이 상황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보편적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것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는요.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북한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수업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통일 운동을 살펴보고 북한 선교를 살펴보는 이 모든 입장은 그리스도교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죠. 정치적인 입장 또는 정치 경제적인 입장을 넘어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우리는 북한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의 판단의 기준, 이해의 기준이 무엇이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북한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특별히 화해신학의 관점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고 적용할 방법과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면 우리 수업이 절반만의 의미만 갖게 됩니다. 절반만의 의미만 갖게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출석을 확인하는 시간이군요. 자,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의 답을 적어 제 폰으로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말입니다. 자, 출첵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북한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판단해야 하는가? 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리스도교는
북한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판단해야 하는가? 자, 출첵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북한 체제의 특징을 몇몇을 정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체제의 특징은요, 보편성과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면 북한의 정권과 체제 수립은 해방 이후 북한 지역을 점령한 소련의 지도와 후원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은 그러므로 소련의 제도들을 이식하여 일당 지배 체제, 국가 소유 제도, 계획 경제 체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소련이 갖고 있던 그 제도를 그대로 이식을 받은 거죠. 그러나 이런 제도들은 소련의 사회주의와 다른 특징들을 지녔는데 북한의 역사 진전 과정에서 북한만의 특수한 요소들로 발전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체제는 사회주의가 갖는 보편성과 북한만이 지닌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회주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계획 경제를 중심으로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는 운영 방식, 당 우위 체제 등을 사회주의의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어느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국가는 이런 보편성에 의해서 체제를 유지 보존 확장 발전시켜 나가고 있죠. 이게 계획 경제를 중심으로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는 운영 방식이고 당 우위 체제 등이죠. 근데 북한만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령 중심 체제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 세습입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들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북한만의 특수한 특징입니다. 네. 이렇게 이런 점에서 북한 체제의 특징을 규정하는 데 있어 스탈린식 사회주의 체제의 틀에 견주어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만의 고유한 것으로서 특수성을 강조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체제는 사회주의가 갖는 보편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만이 지닌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의 특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두고 긴 시간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쟁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북한 체제에 대한 연구는 수령 1인의 절대 권력 향유와 세습 권력이 지속되고 있는 특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북한의 국가 성격을 신정체제, 유일지배체제, 유격대 국가체제, 수령체제, 조합주의적 사회주의 체제, 국장국가 등의 개념화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설명을 드린 신정체제가 무엇인지, 유일지배체제가 무엇인지, 유격대 국가체제가 무엇인지, 수령체제가 무엇인지, 조합주의적 사회주의 체제가 무엇인지, 극장국가가 무엇인지 이 6개의 개념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체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북한 지도자의 절대 권력은 초인적인 것입니다. 네. 인간이지만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절대 권력. 예.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도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김일성교라는 특이한 유일신을 가진 종교 국가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동의하는 학자들은 북한을 신정체제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김일성교라는 특이한 유일신을 가진 종교 국가로 규정을 하는 거죠. 하나는 유일지배체제 개념입니다. 북한은 권력이 최고 지도자인 수령 1인에게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전체 사회가 하나의 틀로 편제되어 있으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체계까지 갖추고 있는 정치사회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유일지배체제의 국가다라고 규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론, 그러니까는 주체사상이죠. 네. 이후 시간에 주체사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은 조합주의적 사회주의 체제 개념입니다.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 개인을 권력의 정점으로 하고 그들의 가족과 조선노동당, 빨치산파, 관료, 지식인 전문인, 사무원, 프롤레타리아트, 노동자 계급이죠. 프롤레타리아트. 그리고 농민이 하향식으로 위계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유교적 조합주의의 성격이 강한 사회 구성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규정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만 오늘 수업에서는 개략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규정하는 학자들은 북한을 조합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유격대 국가 체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지도자 김일성은 유일한 최고 사령관이고 북한 인민 전체가 유격대원이 되는 북한은 공산당 국가 사회 단체가 일체화된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유격대 국가 체제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수령제 개념입니다. 북한은 수령의 영도 아래 한 사람같이 움직이는 정연한 조직 체계와 규율을 제도와 사성으로 보장하는 체제로 소련형의 당 국가 시스템 위에 수령을 올려놓은 수령제로 규정합니다. 수령제라고 하는 독특한 체제가 북한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수령제 국가라고 규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극장국가 개념입니다. 북한의 정치 권력은 대중적 사회 동원과 정치 교양이라는 이름 아래 노래, 연극, 영화, 군중 집회와 대규모 행사 등 다양한 선전 양식의 보급을 통해 유지되는 일종의 극장국가로 규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선전 양식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 일종의 극장 국가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신정체제 개념, 유일지배체제 개념, 조합주의적 사회주의 체제 개념, 유격대 국가 체제 개념, 수령제 개념, 극장 국가 개념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분명한 것은 북한 체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당이 국가 권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당 국가 체제인 동시에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수령 중심의 절대 권력 체제로서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북한 체제의 특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제 전환과 개혁 이전의 소련, 중국, 그리고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해서 북한만이 지닌 특수한 정치, 경제, 사회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 체제의 정치적 특성, 경제적 특성, 그리고 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체제의 정치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이해하고 계시다시피 북한 체제는 정치적으로 주체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체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수령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당에 의해 지배되는 일당 지배 체제입니다. 양당제라든가 다당제가 아닙니다. 이게는 북한의 당은 딱 하나만 있습니다. 노동당. 우리처럼 뭐 민주당이니 뭐 통합당이니 정의당이니 민생당이니 이런 당들이 없습니다. 노동당 하나만 있고 그 노동당에 의해 지배되는 일당 지배 체제입니다. 수령 체제이자 일당 지배 체제입니다. 네. 이것이 북한만의 특수성, 사회주가 내의 북한만의 특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령 체제인 거죠. 설명을 다시 드리면 당초 북한의 통치 이념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였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모든 사회주의의 기초가 되어 있죠. 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기초가 되어 있죠. 그래서 초기에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였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당 규약에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당의 공식 지도 이념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 이후에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넘어선 김일성의 주체 사상으로 국가체제가 운영되는 거죠. 그리고 2009년 4월에 개정된 김일성 헌법. 북한의 헌법은 한마디로 김일성 헌법입니다. 김일성 헌법에는 주체 사상을 구현한 성군 사상이 통치 이념으로 추가가 되죠. 네. 군을 앞세운 정치 또는 통치 이념인 거죠. 네. 이 같은 과정을 거쳐서 북한은 그들만의 특수한 통치 이념을 표방하였고요. 이러한 통치 이념은 북한식 수령 체제의 근간이 된 것입니다. 북한식 수령 체제. 네. 북한만이 갖고 있는 수령 체제. 북한에서만 볼 수 있는 수령 체제. 바로 그것의 근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북한 체제는 당, 군, 국가 체계 위에 구심점으로 누가 있느냐면 수령이 있습니다. 그 수령이 군림하는 수령 중심의 절대적인 1인 통치구조입니다. 절대적인 1인 통치구조입니다. 수령 중심에. 그리고 북한에서 수령은 영도의 핵입니다. 나라 전체를 이끌고 가는 중심입니다. 그리고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인데요. 이러한 정치 조직으로 북한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 통치되는 전체주의적인 독재 체제입니다.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 행동, 생각 모든 것을 하나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전체주의죠. 예. 다른 말, 다른 행동, 다른 생각은 용납할 수 없는 게 전체주의예요. 이 전체주의적인 독재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수령의 말, 수령의 행동, 수령의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국민이. 네. 바로 이러한 전체주의적인 독재 체제가 바로 북한 체제라고 하는 것. 북한의 정치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령 중심의 이러한 체제 논리는 1974년에 발표한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정리가 확실하게 됩니다. 이후에 1982년에 김정일이 발표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논문의 주제가 주체사상에 대하여입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수령 중심의 체제 논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1974년에 발표한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긴 내용이지만 좀 추려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0개 조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 타이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당원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전 당과 온 사회를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역사적 위협을 빛나게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경애하는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오로지 이 사상으로만 모든 것이 칠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사상 체계, 오로지 이 사상 외에는 다른 사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유일사상. 1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2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중심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3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4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5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 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7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따라 배워 공산주의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 방법, 인민적 사업 작품을 소유하여야 한다. 8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의 높은 정치적 자각과 기술로서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9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 규율을 세워야 한다. 10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 위협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 교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느낌이 오는 한 부분이 있죠. 네. 성서적 느낌이 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사상을 유일의 사상으로 해서 모든 인민 또는 모든 국민이 대오단결하여 혁명을 완수해야 된다. 끝까지 이 사상에 의해서 모든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의 핵이라고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일이 발표한 1982년에 김정일이 발표한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 논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입니다.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이 부분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적 원리를 좀 함께 보도록 하죠.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입니다. 수련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제가 색을 넣어서 올려드린 부분을 중심으로 저랑 같이 보시죠. 사람이 세계의 주인으로서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은 그에 맞게 개변하며 낡고 반동적인 것은 새롭고 진보적인 것으로 바꾸면서 자연과 사회를 끊임없이 개조해 나갑니다. 역사가 전진함에 따라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은 더욱 강화되며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 사람들의 의사에 지배되는 세계의 영역은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인간의 이성을 극대화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휴머니즘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람 중심의 철학,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사상이 휴머니즘이라고 할 때 주체사상이 사람 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휴머니즘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것을 어찌되었건 주체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주체라고 하는 개념은 서양 철학에 있어서 오랜 전통입니다. 오랜 전통적 묵상이고 토의의 주제였죠. 지금도 여전히 주체 개념은 토의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의 중심 토의 또는 중심 담론 중에 하나가 주체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체 사상이 북한에서만 이야기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주체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서양 철학의 중심입니다. 중심에 있습니다. 단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북한이 자기들만의 독특한 개념 정리를 해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주체 사상은 철저하게 김일성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우리의 종교적 신앙하고는 다른 측면이죠. 네, 그것을 반대로 읽으면 저렇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한다는 것.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한다는 것. 네. 이것이 이제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주체 사상의 철학적 원리에서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주체 사상이 인간을 찬양을 하고 인간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의 내용과 방향이 결정되어진다고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얘기는 결국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따라 수령과 당과 대중이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일심동체가 될 때 공고한 혁명의 주체가 되며 수령의 유일적 영도에 따라 조직적 전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체 사상에 대하여라고 하는 논문이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네. 수령의 사상과 영도에 따라 모두가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주체 사상에 대하여라고 하는 논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북한은 수령 유일의 독재 체제를 정당하기 위해서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정치적 생명체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면 이런 거예요. 북한이 1986년에 제시한 것인데요. 수령과 당을 중심으로 일반 대중을 이끌어가기 위한 통치 논리입니다. 네. 개개인의 육체적 생명은 유한하지만 사회 정치적 생명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를 이룰 경우 사회 정치적 생명체를 통해 영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북한의 주체 사상적 영생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사회 정치적 생명은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육체적 생명은 유한하나 사회 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을 제시해서 수령 유일의 독재 체제를 정당화하고 강화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령은 단결과 영도의 중심으로서 당의 최고 영도자인가 동시에 사회 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뇌수로 규정됩니다. 북한은 사회 정치적 생명체를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 주체로 되기 위해 당의 영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 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생명력을 지닌 생명체라고 주장합니다. 북한에서 수령은 전당의 조직적 의사의 체현자이며 당의 최고 영도자로 사회 정치적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영도의 유일 중심이라고 하여 절대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 이렇게 수령을 강조하고 수령 유일의 독재 체제를 정당화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수령이라고 하는 칭호는 딱 세 사람에게만 한정된 칭호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입니다. 이 세 사람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수령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개정된 김일성, 김정일 헌법에 보면 김일성과 김정일을 함께 영원한 수령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노동당 제7차 대회를 기점으로 김정은에 대해 위대한 영도자라는 칭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칭호를 통해 김일성, 김정일과 동일한 수령의 지위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2019년 4월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에게 국가대표로서의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결국 북한의 수령은 김일성,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한정된 칭호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북한 체제의 경제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경제 체제는요, 20세기 존재했던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모든 자원의 배분을 국가가 담당하는 계획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국가가 모든 소유권과 모든 배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소유권과 배분권은 국가가 갖고 있는 거고, 담당해서 국가의 계획하에 모든 경제 시스템과 경제 논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나 북한에서도 제한적이나마 개인 소유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개인 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토대에서 발생한 사회주의에서의 개인 소유로 개념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개인 소유의 대상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나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받는 분배목과 그것을 구입한 소비품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근로소득과 저축, 가정용품, 일용소비품 등이 개인 소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유물은 각종 수매기관과 종합시장 등을 통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상속권도 북한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사경제가 어느 시점부터 인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자본주의가 보이는 사경제 체제가 북한에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특이할 만한 사실입니다. 북한 경제는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중앙 집권화된 경제예요. 예, 철저히 국가가 주도해서 계획하고 주도해서 운영하고 주도해서 배분하는 중앙 집권화된 경제이고, 중앙의 지시에 따라 계획대로 운영되는 경제이죠. 이게 경제계획 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 권한과 이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 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는 중앙집권적 명령경제 체제입니다. 명령으로 움직이고 명령 하에만 움직이는 겁니다. 명령이 없으면 그 어떤 움직임도 다 불법입니다. 예. 중앙에서, 국가라고 하는 중앙에서 명령을 내릴 때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체제입니다. 그러나 재정 위기가 왔어요. 이런 재정 위기로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원칙에 따른 중앙 집중적 계획화 체계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 경제 지표, 즉 국방공업, 기간산업, 선행경제 부분들과 같은 지표, 이런 경제 지표 이외에 해당 기관이나 공장 기업소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 명령 경제 체제의 태도에서는 어긋나는 일들을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지방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 경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허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중앙 집권적 명령 경제 체제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는 거죠.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은 1980년대 이후 더 이상 중앙 집권적 계획적 관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중앙이 집권하고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중앙이 갖고 있는 것이 충분해야 되는데 중앙이 갖고 있는 게 충분하지 않거든요.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북한은 공장, 기업소 단위로 독립채산제에 의한 경영 방식을 도입했어요. 그리고 주민들은 장마당이라고 하는 사경제시장, 북한의 본래적인 경제체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경제 시장인 장마당 등 자생적으로 등장한 시장에 의존하여 생존을 이용해 나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1990년대 이후에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계획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에 의한 배급제를 축소합니다. 그러니까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나이에 맞게 형편에 맞게 배급제를 통해서 충분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인데 중앙이 충분히 경제적인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니까 이 배급제를 축소를 합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1일 주민들이 시장과 상점에서 생필품을 자체 구입하도록 하는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취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중앙 집권적인 계획경제제도에 시장경제적 요소를 일부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3년 3월에는요. 전국 시, 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종합시장을 개설하고 2004년에는 사실상 가족 단위의 영농이 가능하도록 하는 포전 담당제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후 전 지역으로 확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 10월 식량 전매제, 즉 배급제 재도입이죠. 이런 식량 전매제 도입 이후 개인 경작제 및 상행위를 단속합니다. 그리고 종합시장을 폐쇄하였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화폐 계획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요소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과거 회기적 중앙 집권적 경제 계획을 고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11월 단행된 화폐개혁 조치도 시장 활동의 확대를 통제하기 위해 단행된 극단적인 조치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 조치들이 북한 당국의 의도와 달리 주민들의 빈곤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불만이 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10년 2월경부터 다시 시장 활동을 허용해요. 장마당을 허용해요. 그리고 외환 사용을 묵인해요. 달러를 사용하는 걸 묵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각종 통제들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이 충분히 경제권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사실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억누르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 경제가 갖고 있는 기본의 입장을 상당수 자본주의 체제로 양보하는 일종의 사경제 시장을 허용하는 그런 일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후에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양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합법적인 공식 경제 영역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확대되고 있는 시장화 현상을 인정합니다. 사실은 시장화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적 특징이죠. 그런데 이런 시장화 현상을 북한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국가 관리하에 두기 위한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라는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단행을 했습니다. 즉 농업 분야에서는 분조관리제 하에 포전 담당 책임제를 2014년에, 국영기업 분야에서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라고 하는 것 등을 통해 경제 단위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물질적 인센티브제를 도입합니다. 인센티브. 사실 이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보는 특징이자 우리가 사실은 매우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네. 이 인센티브제. 결국 인센티브제가 갖고 있는 것은 자본이 자본을 낳고 돈이 돈을 낳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건데, 이런 자본주의의 폐단인 물질적 인센티브를 북한이 도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모양으로 고민되는 지점이기는 합니다. 네. 최근에 북한은 2019년 개정 헌법에서 기존의 대안의 사업 체계를 삭제하는 대신에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명시합니다. 이것으로써 북한 경제 체제는 계획 경제와 시장이 공존하는 이원적인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기존 대안의 사업 체제를 삭제했는데, 그럼 뭐를 삭제했다는 건지 한번 좀 들여다볼까요? 공장 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정치 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 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며 위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는 경제관리체제. 즉 집단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근로대중을 효과적으로 동원 정치사업을 선행시키는 가운데 생산력을 제고시키려는 공업관리 형태. 이것이 기존 대안이었습니다. 이 사업체계를, 기존의 대안을 2019년 개정 헌법에서 삭제를 합니다. 대신에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명시를 거기다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2014년 5월 30일 당 국가 군대기관 책임 일꾼들과 진행한 담화,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을 확립한 데 대하여를 통해 새로운 경제관리 방법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이 제도는 공장, 기업소의 자율성을 높여 계획과 경영 권한을 기관과 공장, 협동단체에 대폭 이관한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2019년 개정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가 됩니다. 2019년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 2장 제33조에 보면은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과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옳게 이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기존의 대안을 삭제하는 대신에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헌법 안에 집어넣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에는
북한 체제의 사회적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북한 체제는 집단주의 원칙에 의해 구축된 사회입니다. 이미 앞에서 정치 체제, 경제 체제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신 바라고 생각합니다.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 체제의 특징은 다른 사회주의 체제와는 다른 면으로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과 숭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주체사상, 주체사상이죠. 네. 이게는 다른 사회주의 체제와는 다른 면이에요. 수령이 북한에서는 딱 세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호칭이라고 그랬죠. 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충성과 숭배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사회주의 대가정론인 겁니다. 북한에서 주민들의 임무와 권리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를 합니다. 이게는 전체주의적 국가의 특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의 말, 하나의 행동, 하나의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존재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집단주의 원칙에 근거해서 북한 주민들의 임무와 권리가 부여되는 겁니다. 북한은 주민들이 개인적인 목표 가치보다는 집단적 목표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원들을 이상적인 인간형이라고 간주를 하죠. 네. 전체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희생이 전체를 위하는 것이 도록 살아가는 이 인간을 이상적인 인간 또는 이러한 형태를 보이는 인간을 이상적인 인간형이라고 그렇게 치켜 세우는 거죠. 네. 두 번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을 적어 제 폰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북한은 2019년 개정헌법에서 기존 대안의 사업체계를 삭제를 하고는 대신 무엇을 명시했습니다. 대신 명시한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적어서 제 폰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2019년 개정헌법에서 기존 대안의 사업체계를 삭제하는 대신 명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북한은 두 개의 가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는 혈육들로 구성된 보통의 가정,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 이렇게 두 개의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혈육의 가정, 사회주의 대가정. 자, 이게 무슨 소린가요? 이 사회주의 대가정의 가족 구성원인 북한 주민들은 보통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듯 어버이인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네.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 위의 아버지, 어버이 위의 어버이. 네. 이것이 수령인 거예요. 어버이인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북한은 유교적 관습이 깊이 배어 있고요. 이 전통하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작동합니다. 이런 전통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수령, 당, 인민대중을 하나로 묶는 가장 확실한 결합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북한은 주민들에게
사회주의 대가정론을 정치학습과 생활총화 등 정치사상 교육을 통해 각인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1990년대 경제난을 어마어마하게 겪지 않습니까? 이렇게 1990년대 이후 겪고 있는 이 경제난으로 인해서 시장 활동을 통하지 않고는 생계를 해결하기가 어렵게 되면서 주민들의 가치관이 점차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네. 시장 경제를 경험하면서 주민들의 가치관이 점차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난 이후 기존의 출신 성분과 계급적 토대에 기초해서 작동하던 사회 구조가 이제는 돈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작동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 일종의 성분 내지는 계급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가 작동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돈 그리고 돈과 얽힌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가 작동하고 그러한 작동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 시행과 결탁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양상이 확대되고 있고요. 뇌물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이 일상화되는 추세 속에 그동안 북한 체제를 유지시켜온 게 사회주의 대가정론이었는데 이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대한 신념이 느슨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는 절대적 충성, 절대적 복종, 절대적 효성 이런 것들에 대한 신념이 느슨해지는 측면들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네. 하여튼 자본주의는 무섭습니다. 네. 시장 경제는 무섭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 체제의 현 상황은 어떤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령 체제와 사회주의 대가정론 등 북한 체제의 특성은 북한을 폐쇄적이고 경직된 체제로 만들었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도 그것을 유지시키고 있죠.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그러니까 1980년대 말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붕괴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시장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되어졌던 시절이죠. 그래서 북한은 이것으로 인해 고립이 되었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제난과 대기근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고립이 됐고 경제난을 겪으면서 북한 체제의 위기는 2000년대 이후에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북한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해체 및 체제 전환과 중국, 베트남 등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 개방이라는 현실에서 나름대로 위기를 타개하고자 굉장히 애써요. 그러나 북한은 적극적인 개혁 개방에 나서기보다는 우리식 사회주의 계획 경제나 자립 경제 노선으로 경제난, 에너지난, 외환난 등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을 취하고 고수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중국이나 베트남은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적극적인 개혁 개방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여러 가지 북한과는 다른 사회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고수하면서 자립적으로 식량난과 에너지난과 외환난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나 김정은 체제에 들어오면서 북한은
체제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추구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은 경제와 핵 병진 노선을 2014년에 제시를 하죠. 이후에 핵 무력의 지속적인 강화를 통해 체제 공과를 시도해 왔어요. 그리고 2017년 11월 29일 북한 정부 성명을 통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이후에 북한은 2018년 4월 20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 핵 병진 노선의 완료와 경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선언합니다. 이제 핵이 완성됐으니 이제 경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죠. 이렇게 북한은 경제 핵 병진 노선에서 경제 건설 총력 집중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변수가 생기긴 했습니다.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 등의 조치도 취했습니다.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수업에서 다룰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북한은 2019년 4월 11일에서 12일 양일간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국가의 모든 힘을 경제 건설에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의 지속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의 공식적인 도입을 했고요. 실리 보장 등의 경제개혁 조치들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제도화 수준을 높이는 등 개혁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식 개혁 개방이죠. 네. 이 같은 북한의 전략적 노선의 변화는 경제 회생과 체제 유지를 위해 대외적 고립에서 벗어나야 하며 한국과 서방 국가들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데 따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북한이 사실 직면한 위기를 해소하고 체제 생존을 위해서는 탈냉전 이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보여준 것처럼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2019년 현재 북한 당국은 자립경제 발전의 기본 동력은 인재와 과학기술이라는 주창 아래 과학과 교육을 강조하며 과학기술 발전에 기초한 지식경제 강국 건설이라는 발전 전략을 내세우고 있어요. 이 전략은 지금보다 북한의 개혁 개방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어서 김정은 정권의 발전 전략의 추진 의지와 성과 여부는 향후 북한 체제의 변화 방향과 정도를 가늠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집니다. 레포트를 대면 수업을 시작했으면 안 해도 되시는 것을 불가피하게 다시 레포트를 쓰기 시작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레포트의 주제는 북한 체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특징들을 정리하기입니다. 네. A4 1페이지에 5월 15일까지 다음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체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특징들을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해 보시니 북한은 어떤 나라인 것 같습니까? 그리고 어느 나라인 것 같습니까? 분단 75년, 한국전쟁 70년이라는 시간이 남북한의 차이를 극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화할 수 있는 지점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이 수업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